번째 주제는 바로 이준석 라이브인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빵이야, 막시무스의 탄원서. 막시무스가 누구인가? 그렇습니다. 이준석입니다. 자, 본인을 막시무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탄원서에 대한 게 이제 두 가지 갈래인데요. 한 방송에 출연해서 막시무스, 즉 이준석의 로마 이야기가 하나의 구달이고요. 탄원서는 또 문화일보에서 단독 보도로 유출이 됐습니다. 이 내용이 유출이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갈래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탄원서부터 좀 짚어볼게요. 이 탄원서가 어떻게 유출이 됐는가? 이게 좀 논란이에요. 이게 어떻게 유출이 됐을까요, 송문희 교수님?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잘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뭐 여러 가지 좀 뭐 내용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이게 열람용이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이준석 전 대표가 하고는 있는데 이 바람직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 뭐 유출된 것 때문에 기사를 보니까 예, 탄원서 글까지 다 나왔더라고요. 다 나왔어요. 일단은 좀 친숙하다. 친숙하다? 제가 뭐? 악필인데. 글씨가 그쵸? 우리 탄원 좀 보여줘. 예. 그치. 글씨가. 첫 번째는 친숙하다. 그러니까 저와처럼 이렇게 악필인데 두 번째는 좀 짠하다. 네. 거의 4장 정도에 달하는 저 글을 봤는데 네. 그 탄원서 말 그대로 법원에서 판사가 봤을 때 어떠한 좀 마음을 좀 움직일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설득 기법을 쓴 것 같아요. 기중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을 거의 절대자, 신군부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썼는데 저 탄원서의 이제 의미는 그거죠.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어른으로서 좀 폭넓게 이 반항하는 대표를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 살짝 했는데 그쵸. 네, 이제는 저 탄원서를 보는 순간 선을 넘었다. 네, 레드라인을 넘어갔죠. 이제 건널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막다른 골목에서 거의 처절한 투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악필이다. 뭐 이제 그런 표현들 많이 등장하게 됐고 저도 친근하게 받아들이긴 하는데 이건 뭐 좀 지엽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오현주 소장님. 그 내용도 내용이고 그 뭔가 탄원서의 형식이라는 게 따로 갖춰져 있지는 않은데 제가 이준석 전 대표라면 좀 예쁘게 매만져서 4장짜리 A4 용지 4장짜리 쓰더라도 아니 왜 줄이 있는 용지에다 쓰든지 좀 예쁘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었을까요? 제가 너무 가벼운 질문을 던져서 죄송한데. 아니요, 너무 그렇지 않아요?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름 악필인 사람이 정말 열심히 썼구나라고 저는. 그리고 이제 뭐 이 탄원서 글자 하나를 정성 들여 썼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그런 부분까지 뭐 줄 있는데 쓰지 않았다라는 것까지 지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제가 너무 가벼운 지적했죠. 자,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현주 소장은? 탄원서라는 게 어쨌든 본인이 이제 궁지에 처했을 때 재판장님께 굉장히 간곡한 이야기를 담아서 쓰는 것이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최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얘기들을 썼을 텐데 이것이 유출되는 바람에 사실 확전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용 자체는 굉장히 그 뭐 신군부에 비유하는 방식으로 과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유출 경로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따라서 좀 잘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가 계속적으로 이거는 내부적으로 이 국민의힘에서 내부적으로 유출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유출 내용에도 열람용이라는 게 담겨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여권 내부에서 유출된 것이라는 의심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준석 대표가 신군부라는 얘기까지 했다라고 공격하려고 유출했다라는 정도의 정황상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이준석 전 대표 페이스북을 보면 이제 다양한 의혹 제기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오 소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유출한 주체는 바로 윤핵관 측이다. 즉 권성동 원내대표나 뭐 주호영 비대위원장 측이 법원으로부터 열람한 탄원서를 유출을 했고 유출한 보도가 이루어지고 나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준석이 독재자지라는 반응을 마치 설계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소설을 또 이준석 전 대표는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실제 그랬을까요? 정기당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윤핵관 측이 이거 유출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윤핵관 측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자필로 쓴 탄원서가 유출되었다는 것도 문제고요. 또 그 문제라면 그것을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됐을까? 아마도 제가
판단컨대 예. 국민의힘 내부에 법률 대응팀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탄원서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그 단위가 있었을 것이고 그 단위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한 뒤에 예. 저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유출했을 것이다. 목적. 예, 좀 전에 오 소장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가장 기본적인 방침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부정적 여론 조성. 그쵸, 네. 뭐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어떤 유출의 목적이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럼 저걸 통해서 결국은 뭐 신군부 문제라든지 절대자 문제 네. 이런 것들을 제기함으로 해서 결국 당내 인사들의 반발을 유도해내고 네. 결국은 이준석 전 대표가 정말 파렴치할 뿐만 아니라 지금 당을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을 좀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네네. 그게 어쨌든 뭐 그 실시간적으로 그 유출하고 바로 그 주호영 위원장의 뭐 독재자 발언 이렇게까지 뭐 연결됐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만 네네네. 기본적인 의도는 그렇게 가지고 보는 것이 네. 타당해 보입니다. 이 사태에 대한 판단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국민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 이 윤리위가 열리고 나서 이준석이 징계를 받고 그 이후에 불거지고 있는 이제 이런 여러 논란과 관련해서 저는 이미 국민들이 어느 정도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즉, 나는 난 이준석 편이야. 난 이준석이 싫어. 이거 이미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제기하고 싶은 게 이 탄원서가 유출되고 공개에 이르게까지 한 세력이 있다면, 실제 세력이 있다면 그게 나는 오히려 자충수가 아닐까? 이준석이 오히려 좋아할 만한 판을 더 뭐가 깔아주고 부추긴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요. 그죠? 그 탄원서를 저렇게 만약에 의도적으로 공개를 한 의도가 아까 네. 말씀하듯이 네.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고 싶다. 한편에서는 국힘 지지자들에게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저 내용에 신군부가 나오는 순간 네. 저거는 국민의힘으로서는 그 정당의 존립 기반 자체의 어떤 정당성에 네. 그 아픈 추억, 그 네. 군부 독재 저희 뭐 아까 80년도 나오던데 네네네. 저희 민주화 항쟁 시대의 그 기억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네. 뭔가 흔들어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결사항전을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모이기는 하는데 네네.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네. 우리가 왜 고양이가 쥐를 몰 때도 쥐 구멍을 좀 열어놓고 몰아야지 막다른 골목으로 몰면은 문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자꾸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있는 건 아닌가.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사정없이 윤 대통령을 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이제 내용 보면 이제 저희 심각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뭐 아무튼 제가 바라보는 이 사태의 핵심은 어쨌든 이준석을 뭐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서 그리고 자기들의 집 나갔던 지지층을 결집하는 용으로 이 어떤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면 심각성은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것입니다. 뭐 절대자라, 그러니까 대통령을 물어뜯는 집권 여당의 전 대표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차원의 그런 표현들, 그러니까 뭐 신군부, 절대자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서 이준석 대표가 제기한 그 의혹 있잖아요. 아까 지금 이제 정기당 교수께서 처음에 이제 모두 발언 때 말씀해주신 12월 전까지 물러나면 뭐 이제 뭐 외국도 한번 나가게 좀 해주고 어떤 뭐 적절한 자리도 좀 주고 해서 너의 탈출구를 마련해주겠다. 이제 이런 어떤 딜이죠, 딜. 이건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그렇죠. 저는 그 이준석 대표의 탄원서에서 드러난 이준석 대표의 처신에 대해서 보여주는 어떤 그 온당함 뭐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 판단은 또 다르게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위 이른바 이 폭탄성 발언, 소위 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정확하게는 그 윤측근이 사퇴 조건으로 회유했다라고 하는 폭로 내용은 대단히 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게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면 경찰 수사 잘 마무리해주고 대통령 특사 나갈 수 있도록 중재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것인데 예. 실제 이건 경찰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 정권이 얼마든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경찰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낸 거지 않습니까? 네네. 실제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서 볼 수 있듯이 윤석열 정부가 검찰 장악에 이어서 경찰까지 완벽하게 통제 장악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네네. 또 실제 그것이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 예. 그동안 그 검경 수사권 독립이라든지 뭐 이런 일련의 과정 자체를 완전히 형해화시켜버리는. 근데 이것은
이준석 대표 주장의 진실성 여부를 떠나서 네. 별도의 차원에서라도 진상은 규명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한 가지 덧붙이면 네. 경찰 수사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한 것, 네. 이게 사실이라면요. 네. 그리고 또 윤리위 징계 절차도 마무리해줄 수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윤리위가 굉장히 어떤 윤리위원장의 독립성 이런 것들 강조해 왔는데 사실은 윤리위가 뭐 대통령의 의사대로 움직였다. 네. 이런 것들도 앞으로 향후 다툼의 주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뭐 저희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은 이제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시무스 하나 다루고 탄원서 다루고 이러고 있는데 막시무스 쪽으로 한번 저희가 돌아가 보겠습니다. MBN 판도라 출연해가지고 뭐라 그랬냐? 누가 만약 전당대회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서 타협하자면서 내년 1월에 전당대회를 하면 11월쯤 뭐가 쑥 나타나서 옆구리 한번 푹 찌르고 시작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1월 전당대회를 하면, 그러니까 뭐 그거 이제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11월쯤에 뭐가 쑥 나타나서 옆구리 한번 찌른다? 이걸 뭐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냐면 전문가들은 이준석 전 대표는 11월쯤에 자기가 경찰 수사의 결과는 기소를 받을 것이다. 그거를 어느 정도 감안하고 밑자락을 까는 거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송문희 교수님도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해석이 좀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대선 때도 지선 때도 많은 기여와 또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이런 당대표를 선거 끝나자마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몰아내는 듯한 과한 액션들에 대해서 조금 저는 걱정스러운 소리를 했었잖아요. 근데 또 따지고 보면 이런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이준석 대표예요. 맞습니다. 본인의 어떤 그런 의혹들 때문에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데 네. 지금까지의 수사의 분위기를 보면은 기소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점점 흘려나오고 있으니 네네네. 만약에 11월 달에 기소가 됐을 때 그럼 이준석 대표가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냐가 아니라 나는 옆구리 찔린 거야. 거봐 내가 그럴 거라고 했잖아. 그럴 거라고 했잖아. 나는 공격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전 막시무스 나오는 거 좀 반가웠어요. 옛날에 저 글래디에이터 영화를 한 10번 봤거든요. 네, 좋은 영화죠. 좋은 영화죠. 근데 저는 지금 이준석 대표의 행태가 막시무스보다는 거기 코모두스 황제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본인의 행태가 어떤 데 가까운가. 사실 막시무스 지금 나오네요. 홍준표 시장이 구질구질하지 않았다 나오는데 그 영화 보면 막시무스가 검투사로 살아남는 과정에서요. 서로를 죽여야 되는 아주 냉혹한 현실에서도 서로 의리가 있어요. 우정도 있고 인간애도 있고. 근데 지금 국힘에서 보여주는 이 싸움에 그런 게 있나요? 윤핵관부터 이준석 대표 할 것 없이 뭘 위한 싸움인가도 없어요. 막시무스는 정말 교활한 황제를 없애고 이런 싸움이었지만은 이것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합리화를 위한 밑자락을 지금 깔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송문희 교수님의 평을 들어봤고 오현주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칼로 푹 찌르는 거는 이제 기소를 염두에 둔 발언이 맞고 또 이제 송 교수님 말씀처럼 막시무스 아니다. 막시무스는 무슨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다들 홍준표 시장이 지금 공감하시는군요. 이준석 대표를 네로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로요? 네, 네로 황제에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폭군인데? 네로 황제는 굉장히 평가가 사실은 엇갈립니다. 그리고 초반기에 굉장히 다양한 치적들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잘한 부분이 있다라고 평가받지만 말년에는 탄핵당하거든요. 본인이 이미 당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탄핵당한 네로 황제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네로 황제가 탄핵당한 이유 중에는 무차별적인 친족 사례, 그러니까 이제 이 당 내부 투쟁의 문제라든가 혹은 방탕한 생활이 문제가 되었잖아요. 성상납 의혹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탄핵당한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원로원의 꽃을 뽑아버렸다라고 하면서 이전에 어떤 이 선배들에 대한 존중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비유해봤을 때 막시무스는 무슨 네로 황제가 탄핵당한 것에 가깝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지금 쓰고 있죠. 오현주 소장. 이준석은 막시무스가 아니라 네로다. 이거 자막 하나 넣어주세요. 김철욱께. 자, 우리 정기남 교수께서도 홍준표 시장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홍준표 시장은 자중해라. 막시무스는 너처럼 구질구질하지도 않았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 중앙 언론에 뛰어드는 이슈에 올라탄 격이 됐는데 동의하십니까? 틈만 나면 올라타는 게 또 우리 홍준표 시장의 그렇습니다. 역할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여러 사람이 지적했습니다만 저는 11월 중 뭐 이런 그 푹 찌르는 칼로 찌르는 행태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제가 판단해도 상당히 근거가 있어 보이고요. 기소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다. 그 목적은 이준석 전 대표는 정치적 탄압에 의해서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관되게 아마 끌고 갈 요량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지금 언론들이 막시무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우리 송 교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저는 폐륜의 상징이었던 로마 황제, 소위 코모두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는 오늘 로마인 이야기 너무 좋아요. 왜 그 얘기를 보지 않고 이준석으로 앵글이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코모두스에 주목해야 된다.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신군부 주장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상당히 공감이 가요. 무슨 얘기냐면 이준석 전 대표의 여러 주장이나 행태에 제가 동의하진 않지만 신군부 주장 같은 경우 얼마나 와닿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를 몰아내기 위해서 오히려 비상 상황을 먼저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 축출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12.12 군사 쿠데타를 연상시킬 만큼의 지금 집권 여당의 내부 사정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어져서 이준석 대표가 그 양두구육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다시 한번 강조시켰다. 뭐 이렇게 그동안 이런 어떤 이준석 대표의 어떤 징계 문제를 가지고 또 윤핵관이 나타나서 뭐 중재 가능성도 얘기하고 앞에서 개고기 파는 것처럼 양고기 파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하는 모습들. 자,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뭐 막시무스냐 코모두스냐의 그 비유와는 상관없이 대단히 사실일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실제 지금 윤핵관들이 어떤 반발도 하고 있지 못해요. 아니다라든가.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무대형이 원칙이라는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실은 반응이 없지만 윤핵관 쪽에서는 당연히 반응이 있어야 되죠. 실제로 아무런 반응을 해내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반응 못하는 이유가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 안전핀이 꽂힌 수류탄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 그 뭐 비유는 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수류탄의 안전핀을 누가 뽑았느냐? 그렇죠. 누가 뽑았느냐? 윤핵관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뽑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책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핀 꽂히면 어떻게 돼요? 누구 한 사람의 그 폭탄을 팍 맞고 장렬히 전사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다 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파편이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인데요. 저는 이준석 대표 아까 코모두스 얘기했는데 로마인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코모두스 황제가 굉장히 좀 교활하고 사악한 걸로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심략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코모두스가 왜 그런 짓을 했느냐 또 돌이켜보면은 그 아버지인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아들인 자기를 놔두고 이 용장인 막시무스를 너무 애지중지해가지고 황제까지 넘겨주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이 사람 입장에서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빗대어 본다면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코모두스라고 한다면은 나는 정말 이 전장에서 전쟁을 치르고 승리한 막시무스 이상인데 왜 나를 제끼고 나를 배제하느냐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붙은 거기 때문에 로마인 이야기 한번 읽어보시라. 이 얘기 드리고 싶네요. 송문희 교수님의 로마인 이야기를 함께 봤는데 이게 저희 조선시대로 가볼까요?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저기 CBS 인터뷰 나와가지고 막시무스의 길을 가지 말고 이순신의 길을 가라. 이제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또 이제 기사화가 됐습니다. 근데 막시무스와 이순신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겠는가? 이제 언뜻 생각하시어 보면 그게 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나왔던 내용을 저희가 인용을 좀 해드리면 이것도 인용할 때 제대로 해야 되니까 CBS 한판 승부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최형두 의원이 막시무스와 이순신은 엄밀히 다르다. 엄밀히 다르고 막시무스의 경우와 이순신을 비교하면서 오로지 배 12척 가지고 나라를 구했는데 리더십의 측면에서 막시무스와는 뭐 비슷할 수 있는데 새로운 정치를 향한 어떤 기대와 바람을 품는 차원에서는 서로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의하십니까? 오윤주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순신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최영두 의원의 안위가 조금 걱정되는. 네, 이순신 어쨌든 이 환란의 시기에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이 최영두 의원의 이준석 대표 전 대표에 대한 충고 정도로 받아들여야지 정말 이순신의 길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순신은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많았는데도 참고 견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국가의 큰 미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았는데 그건 뭐 막시무스와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어도 참아내는 그 어려움 그리고 배 12척으로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 일념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이제 뭐 최영두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건 제가 해석을 해서 전달해 드리는 거지만 정기남 교수 동의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그 최영두 의원의 그 비유에 동의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니, 정치 생명이 날아가는 마당에 네, 그 지난 대선 승리의 어떻게 보면 1등 공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이준석 전 대표입니다. 네네네. 근데 단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뭐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또는 뭐 당대표 시절에 어떤 대통령 후보에 대한 어떤 뭐 불경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이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당의 대표인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고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역할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주면서 이 문제를 풀어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를 지금 이런 정치적으로 거의 매장 상태까지 끌고 와놓고 이제 와서 이순신의 길을 택하라? 그 누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무슨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보여줘야 되는 건 최영두 의원께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과거 뭐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만 뭐 고 정두원 의원처럼 뭔가 진짜 대통령 앞에서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 때 어땠습니까? 소위 만사 형통이었잖아요. 대통령의 형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럴 때 결국 정두원 의원이 직언을 하면서까지 그 위험성을 경고한 적이 있잖아요. 지금 필요한 것은 집권여당 내부에 그런 어떤 뭔가 대통령께 이 상황을 전달하고 대통령이 어떤 정무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언하는 참모들이 절실한 상황이죠. 저는 이순신 얘기하니까 또 이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송문희 교수님의 조선시대 이야기. 네, 역사 이야기. 역사 이야기. 조금 더 깊게 들어갈게요. 이순신 장군이 만약에 거기서 장렬하게 전사하지 않았다면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야서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준석 장군이 아마 그냥 승전하고 살아남아 있었으면 아마 정치적으로 제거가 됐을 거다. 아, 그때 당시에 아주 강렬한. 왜냐하면은 이순신 장군의 그런 용맹한 활약이 오히려 왕을 무능하게 보이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라 왕이 별로 안 좋아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또 음해하고 끌어내리려는 세력들. 그래서 아마 결국에는 이렇든 저렇든 죽음의 길을 갔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순신의 길도 만만한 길은 아니다. 이 얘기 첫째고요. 두 번째는 이순신 장군은 뭐 나라를 위한 대의를 했다고 하는데 왜 이 이준석 대표에게만 나라를 위해서 참으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세 번째, 이순신 장군에게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했지만은 이준석 대표에게는 아직까지 하는 녹음 파일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 이것이 또 한 번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그런 뭐 준비된 무기가 있는데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하나하나 쏠 수 있다. 지금 경찰 얘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살라미 전술이라는 표현과 다르지 않은 표현인데 저는 근데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좀 말 너무 막 하는 것 같아요. 그 페이스북에 쓴 거 그대로 읽으려면 막시무스는 자기 몸을 불살라 조국 로마를 위한 헌신이 있었고 구질구질하지도 않았고 좋아요. 근데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로마를 살리고 동료 검투사들에게 자유를 줬다. 죽어라! 이거 아니에요. 이준석 죽어라!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거준평 너무한 거 아니요?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 할 건데요. 뭐 어쨌든 맞물린 내용이긴 해요. 아까 저희가 이제 그 전당대회 얘기를 하면서 어제자로 이제 파이낸셜 뉴스라는 곳에서 단독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여타 복수의 관계자들을 인용하면서 무슨 내년에 전당대회를 합니까? 일찍 해야지라는 연내 개최 촉구다라는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당연히 대통령실에 확인을 했겠죠. 여타 언론들이 막 물어봤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김은혜 홍보수석은 아니다 그런 적 없다라고 일축했어요. 근데 파이낸셜 뉴스의 원래 보도를 읽어드리면 윤 대통령은 최근에 비공개 만찬 오찬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연내 개최하는 전당대회에 대해서 아무튼 전당대회를 연내 개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전당대회는 무슨 내년입니까? 이제 연내 개최를 촉구하는 것인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인용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권 핵심 관계자, 또 다른 관계자, 대통령실 관계자 3명을 토대로 파이낸셜 뉴스가 단독 보도를 한 건데 이거를 김은혜 홍보수석이 대통령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일축해서 논란을 일단 불식시키는 모양새예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현주 소장님? 좀 합리적으로 보입니까? 내용이? 그럴듯하다? 파이낸셜 뉴스의 단독 보도가 네. 저는 그런 류의 발언을 했다라는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이제 이 홍보 수석이 근거가 없다 그리고 유감이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유감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말 아무 근거가 없고 완전히 허황된 사실이면 대통령실이 아주 강하게 반발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유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은 일정 정도 그런 류의 얘기들이 흘러나왔다라는 게 복수의 관계자들에 의해서 확인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네. 대해서 전혀 아예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 네. 그렇지만 워딩은 조금 다를 수 있다 정도로 네. 읽었고요. 어쨌든 핵심적인 메시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당대회에 관해서 언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 그쵸. 맞아. 우리가 그걸 맞아요. 중심으로 봐야죠. 네. 전당대회에 대해서 일정 부분 언급을 한 사실이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전혀 근거가 없다라기보다는 어쨌든 대통령이 당정 관계에서 이 평행선을 유지하는 것이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당대회를 좌지우지할 만큼 이제까지 개입해 왔다라는 게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우려되어서 발뺌을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전당대회 얘기를 한 거는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째, 그러니까 시기와 사태를 놓고 우리가 좀 구분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주제의 일단 시작점은 이준석 징계.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이제 분기점이 있습니다. 이 사태를 전후로 나눈다고 어떤 평론가가 말씀 주신 게 제가 잘 기억해놨어요. 이 모든 사태는 체리 따봉 전과 후로 나뉜다. 그래서 그 체리 따봉 우리가 알고 나서 대통령이 평등한 당정 관계가 아니라 이게 뭔가 수직적인 관계, 대통령의 한마디가 그대로 반영되는 집권 여당의 한계, 이거를 저희가 느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도를 아무리 부인을 해봐야 약간 그럴듯한데라고 일반 대중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온도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이 정도까지만 하고 정기남 교수께서는 어떻게 지금 정확한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얼마 전 돌아가면 내부 총질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을 때 그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결국 나는 민생 챙기기에 바빠서요. 뭐 당무에 신경 쓸 틈도 없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럼 공헌이 곧 헌이 됐잖아요. 그런 저간의 사정이 대통령실에 고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당대회 문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언론 보도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그런 정도의 대응밖에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결국 이 언론 보도 자체는 대단히 신빙성이 좀 높아 보인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라는 속담도 있는 것이고요. 네. 자, 왜 그렇게 무리해 가면서 신군부에 비유될 만큼 무리해 가면서 이준석 대표를 징계하고 뭐 이를테면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한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른바 친윤 지도부, 내부 총질하는 지도부가 아니라 예. 친윤 지도부를 조기에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정무적 목표가 있는 거예요. 네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지지율이 국정운영 지지율 20% 중반대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거 어쨌든 간에 이것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당정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네. 거기서 국정운영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네.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돼서 뭔가 역할을 해줘야 된다. 소위 집권 여당의 본연의 역할을 해줄 때만이 예. 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궁극적인 판단을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내년 왜 그걸 내년 1, 2월 전됩니까? 당장 해야지요. 빨리 구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또 하나의 상황적 요인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다음 주면 169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그렇죠. 만들어집니다. 네네네. 자, 이재명 대표 체제가 결국 강성 지도 체제가 될 텐데 뭐 최고위원들까지 전부 다 친명 지도부로 구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거기다가 의석수 169석입니다. 네. 자, 국정감사, 법안 처리, 예산안 심사, 그다음에 각종 뭐 이게
정국 운영과 관련해서도 야당의 역할을 유감없이 보여줄 텐데 임시 비대위 체제가 과연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현실적인 고려까지도 하게 된다면 뭐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워딩을 했는지는 둘째 치더라도 내년 1, 2월 되겠어요? 이 말 한마디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담겨져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말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윤 대통령이 저런 말 한 거 저는 이해가 돼요. 이 부분은. 너무 이해가 돼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네, 이해가 되네. 왜냐하면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다급해요. 그쵸. 절실해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20% 바닥을 찍고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한 30%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리 뭐 당정분리 얘기하지만 국민의힘이 좀 제대로 이 내분을 빨리 수습을 하고 제대로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끌고 나가야 본인의 지지율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지금 비대위 지금 별로 힘도 없는 비대위 상태로 내년까지 갑니까? 이 말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그럴 수 있다. 과도한 개입이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런 말을 흘린 부분을 밖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 저기 있던 그분들이 어쨌든 유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좀 문제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곧 강성 지도부가 탄생합니다. 민주당에. 그렇게 되면은 국힘이 이런 상태로 간다 그러면은 뭐 제대로 국정 운영할 수 있는 게 여지가 많이 줄어든다. 그래서 비대위가 빨리 해체되는 게 맞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저도 이제 이제 정치는 현실이니까 그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 안에서는 저쪽은 지금 전열 정비 착착 해가지고 이제 곧 우리한테 덤벼들 건데 우린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답답함을 대통령이 호소는 할 수 있는데 아까 이제 오현주 소장께서 말씀 주신 대로 자꾸 대통령 입에서 만약에 그 어떤 여당과 관련된 뭐 전당대회라든지 어떤 당대표 뭐 이제 내부 총재 이런 것들이 자꾸 언급된다는 거는 절대로 건강한 당정대 관계는 아니다. 야, 고 소장님? 그 약간 의심스러운 거는 당정 관계 균열이 조짐이 많이 보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균열 조짐도 있습니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이 얘기를 도대체 이 기사를 누가 흘렸을까라고 했을 때 대통령실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와서 핵심 관계자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왜 굳이 이 이야기를 하냐라고 했을 때는 이 지금 이제 대통령실 내부에 인사 개편 논의를 할 때 검찰과 윤핵 간의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보도들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정 관계에 있어서 이 여권 내부의 긴장 관계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 얘기를 흘려서 오히려 이 대통령의 이 당에 대한 개입을 좀 최소화하려는 어떤 의도를 깔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짐작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최근에 이제 이 당의 어떤 실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 윤핵관들의 실책, 당의 실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경로했을 가능성도. 경로? 네. 이것이, 이게 내부 정보가 자꾸 유출되는 거는 사실은 뭐 어제 그 열람용 이거의 유출도 그렇고 정보가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용납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국기문란이다. 내부 정보가 나가는 것이. 그래서 절대 용서하지 못할 행위라고 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게 이 윤핵관들의 어떤 이 잦은 실책 그리고 당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정립하고 싶은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줄만 버티면요. 오 소장님께 판단에 일정 부분 동의가 되면서도요. 이게 왜 이 시점에 이 얘기가 나왔나를 주목해 보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내년 1, 2월을 언급했어요. 이걸 제가 볼 때는 싹을 자르겠다는 윤핵관 쪽의 의도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분 말씀 받아서 진짜 정말 오늘 저희가 기사 쓰기 좋은 내용들을 많이 언급해 주셔서 오현주 대통령은 경로했을 것 감사드립니다. 자, 좋습니다. 파이낸셜 뉴스의 김학재, 서영준 기자 이분들이 인터뷰하고 싶네요. 여권 핵심 관계자, 또 다른 관계자, 대통령실 관계자. 근데 보통 기자들이 기사 쓸 때 핵심이라는 표현 붙이면 제가 알고 있는 언론 관습상은 이제 보통 핵심이라고 하면 지도부급이거나 진짜 그 관련된 관련자들을 인터뷰했다면 핵심이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비대위원 중에 누군가가 이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저도 소설 한 스푼 보태봤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저희가 함께 해봤고요.